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교토의정서 이후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세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은 2015년 12월 파리 기후 당사국 총회에서입니다. 흔히 파리협정이라고 불리는 이 협정에서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저감을 합의했었습니다.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목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함께 이행하는 협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파리 협정이 드디어 공식 발효가 됐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무총장은 2016년 11월 4일 이 협정이 발효됐음을 공식 선언하고 지구온난화의 싸움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파리 협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4일 파리 협정의 공식 발표로 인해서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이 파리 협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 협정은 2020년 이후에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해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되었죠.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이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토록 한 2020년에 만료되는 기존의 교토 의정서, 바로 이 교토 기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에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포스트 2020의 신기후체제의 근간을 마련한 다자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면 모든 협정 당사국들은 자율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제출된 각국의 이행 실적들은 전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성과 성과 점검에 활용되고요. 또 그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점차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협정 당사국들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는 한편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서 재원을 제공하고 또 기술과 역량 배양을 지원해야 하는 그런 협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파리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했을 때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조건들이 있었을까요? 파리 협정이 일단 발효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책임지는 최소한 55개국이 비준해야 발효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11월 3일 국회에서 비준이 통과되면서 파리협정 의무 이행국에 참여를 했는데요. 파리협정 발효 요건이 2016년 10월 5일 충족이 되었고요. 현재 90여 개국이 비준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 파리 협정이 발효된 것이 극적이다라고 할 만큼 사실 미국 등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정이 발효가 되더라도 제대로 이행이 되겠냐 이런 시각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 같이 파리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념비적 파리 협정은 발효가 됐는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에스피노사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를 이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상 압박이 있다면서 모로코에서 열리는 마라케시 22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후속 협상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죠. 후속 협상은 각 국가별 감축 목표 제출 시 포함해야 할 정보라든가 시장 메커니즘이라든가 기후재난 산정 방식 등 2020년부터 적용될 파리 협정의 세부 이행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향후 2 내지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또 이 최근에 많은 국제 환경 단체들에서 파리 협정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전망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이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협정에서 합의된 목표치를 120억에서 140억 톤가량 초과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유엔 환경계획은 파리 협정이 해수면 상승, 또 태풍, 극심한 가뭄 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파리 협정의 실현 가능성에 상당히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전망으로는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아니라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서 3 내지 4도까지 상승할 전망을 내놨죠. 제클린 맥그레이드 유엔 환경 수석 과학자는 파리 협정이 1.5도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내놨는지 궁금하고요. 이걸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파리 협정 비준과 별도로 2015년 6월 유엔의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죠.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 본다면 약속을 지키기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서 2015년에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마련한 상태이긴 합니다. 또 2016년 6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어떻게 보면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소관 분야는 각 부처에게 책임을 두는 관장부처 책임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유엔에 제출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2016년까지 수립을 하고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선박, 철강, 자동차 등 이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산업 구조보다는 사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월 3일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계획대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석탄 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현재 1억 7,160만 톤에서 2030년에는 2억 6,160만 톤으로 1.5배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13년 현재 발전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계획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 9기의 신규 가동 영향으로 2022년이죠. 이때는 2억 6,810만 톤으로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016년 7월에 정부가 30년 이상 된 석탄 화력 발전소 10기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노후화된 1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했죠.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10기의 노후 석탄 발전소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는 석탄 발전소 추가 확대에 상쇄될 것이라는 것이죠. 석탄 발전소 폐지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감축 기여도는 8.4%에 그치는 반면에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석탄 발전소로 인한 배출 증가량은 노후 설비 폐지에 의한 감소량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번 분석은 2015년 현재 가동 중인 석탄 발전소 53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시적 자료와 건설 중인 또는 계획 중인 20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방법을 활용했다고 밝혔죠.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유엔의 파리 협정은 실질적인 이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에 대한 약속과 또한 세계적인 경제 수준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가 계획하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꼭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